반갑습니다. 에듀윌 2025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김앤박의 박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42번부터 챕터 1 기출의 예상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405페이지입니다. 42번 변이계수, 변동계수 문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용돈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계수를 비교한 결과로 옳은 것은 용돈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학생이 적고 초등학생이 많은데요. 13만원, 20만원? 저는 그렇게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는 2,000원, 3,000원, 이 또한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해설 읽겠습니다. 초등학생 용돈에는 변동 개수는 2,000을 13만원으로 나눈 0.0154, 대학생 용돈에 대한 변동 개수가 조금 더 작습니다. 눈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그래도 수치상 대학생 용돈이 초등학생 용돈보다 상대적으로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 대학생들이 받는 금액과 편차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지 않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보기 1번 초등학생 용돈이 대학생 용돈보다 상대적으로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 2번 대학생 용돈이 초등학생 용돈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초등학생 용돈과 대학생 용돈의 변이 계수는 같진 않죠. 평균이 다름으로 비교할 수 없다. 변이 계수는 평균이 다르더라도 표준 편차를 비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43번 어떤 기업체의 인문사회계열 출신 종업원 평균 급여는 140만원, 표준 편차는 42만원, 공학계열 출신 종업원 평균 급여는 16만원, 표준 편차는 44만원 일 때 인문사회 계열의 출신이냐 공학계열 출신이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른 상황에서 둘을 비교하는 문제인 거죠. 보기 1번 공학계열 종업원의 평균 급여 수준이 인문사회계열 종업원의 평균 급여 수준보다 높다. 값을 비교해 보니까 160만원이고 140만원인데 조금 높아 보이네요. 2번 인문사회계열 종업원 중 공학계열 종업원보다 급여가 더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와중에 인문사회계열 종업원 중 공학계열보다 급여가 더 높은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충분히 맞는 말이죠. 3번 공학계열 종업원들 급여에 대한 중앙값이 인문사회계열 종업원들의 급여에 대한 중앙값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중앙값의 이야기인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4번 인문사회계열 종업원들의 급여가 공학계열 종업원들의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포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가 더 작다. 계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에 변이계수를 각각 계산해 보니 0.3, 0.275 인문사회 계열 출신 종업원의 평균 급여의 변동계수가 조금 더 크게 나오는데요. 따라서 동그라미 4번 인문사회 계열의 종업원들의 급여가 공학계열 종업원들의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포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가 작은가요? 큰가요? 크네요. 따라서 4번은 틀린 문장이 맞는데 그렇다면 3번 어떨까요? 공학계열 종업원들의 급여에 대한 중앙값이 인문사회 계열 종업원들의 급여에 대한 중앙값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주어진 조건으로는 중앙값이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평균과 표준 편차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비교를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얘가 더 커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43번 문제 잘 푸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44번입니다. A 고등학교 시험 결과가 아래 표와 같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네요. 1번 1반과 2반의 성적은 평균값이 같으므로 같다. 성적이 같다라는 말은 평균이 같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평균이 같다 하더라도 그들의 퍼져 있는 것까지 다 고려해야 같은지 아닌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2번 1반은 2반에 비해 성적 차이가 크지 않다. 성적 차이가 크다 크지 않다를 나타내는 도구가 표준 편차인데요.
표준 편차만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라, 이런 뜻. 따라서 변이계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설 볼게요. 변동계수를 구하여 두 반 사이의 성적 차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73.5점이지만 표준 편차가 일반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그들의 변이계수 역시도 작게 되고요. 즉 일반의 변동계수 변이계수가 2반의 변이계수 변동계수보다 작으므로 일반이 2반에 비해서 성적 차이가 크지 않다. 현재 상황은 평균이 같기 때문에 바로 표준 편차만 비교해도 되지만, 평균이 다른 상황에서는 표준 편차를 이와 같이 변이계수 변동계수로 계산하여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3번 어떨까요? 2반은 1반에 비해 성적이 좋다?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두어야 될지에 따라서 좀 다른 해석이어서 3번 같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4번, 2반의 표준 편차가 더 크므로 최고점의 학생은 항상 2반에 있다. 표준 편차가 커서 평균으로부터 학생들의 값들이 흩어져 있다라는 말을 한 거는 2반이 더 크지만, 그렇다고 최고점의 점수를 가진 학생이 항상 2반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4번도 틀린 해설입니다. 지금처럼 차이, 편차, 비교해야 되는 두 집단, 그러면 변동계수, 변이계수를 계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5번 문제, 이제부터 비대칭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좌우 대칭으로 이동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림 하나 세 가지만 그려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최중평이 같다. 최중평이 같다. 두 번째 그림은 세 번째 그림은 최가 가장 오른쪽 왼쪽에 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최를 기준으로 중평이 꼬리 방향으로 따라간다 그랬죠? 세 번째 그림은 최를 기준으로 중평이 꼬리 방향으로 따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평균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보다 작다. 평균이 어디에 다른 것보다 크다. 그러면 스큐니스 SK가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이렇게 구별이 된다.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 스큐니스가 0이다. 1번, 값이 1이면 좌우 대칭형인 분포를 나타낸다. 0이면 이란 뜻. 따라서 1번이 틀린 거고요. 비대칭도는 대칭성 혹은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측도이다. 비대칭도의 부호는 관측과 분포의 긴 꼬리 방향을 나타낸다. 꼬리 쪽으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도 그 꼬리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4번, 비대칭도의 값이 음수이면 자료의 분포 상태가 왼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양을 나타낸다. 바로 두 번째 그림임을 알 수가 있죠. 해설에는 비대칭도 외도는 자료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가, 또는 꼬리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긴가, 따라서 대칭성 혹은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측도 맞고요. 비대칭도의 값이 0이면 정규분포와 같이 좌우 대칭형 모양, 음수이면 왼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양,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양. 이때 꼬리를 길게 늘어뜨렸다라는 게 불편하면 평균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걸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그랬죠. 그래서 평균이 오른쪽 꼬리 쪽으로 자료가 들어가면 그쪽으로 옮겨져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동시에 합니다. 48번 바로 옆에 보여서 하고 넘어갑시다.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다라는 이야기는 세 번째 그림, 바로 요 위에 있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최, 중, 평이 순서대로 최, 중, 평 이렇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작은 값이 최빈값이다. 어떤 걸까요? 3번이 되겠죠? 평균이 가장 크고 중앙값이 중간에 최빈값이 40. 이와 같이 평균 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지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 비대칭도는 항상 양수이고 최중평이 오른쪽으로 늘어난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지금의 이야기를 빠르게 한번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중학교 1학년의 신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136.5cm, 중앙값이 130이다. 그러면 먼저 이들을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30.0, 136.5. 중앙값이 평균과 비교해서 작고 평균이 더 큰 걸 보니까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 것 같죠?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비대칭 분포이다. 좌우 대칭형은 안 되고 대칭 분포, 비대칭인지 알 수 있어요. 해서 보겠습니다. 자료의 분포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최중평이 모두 같으면 좌우 대칭입니다. 평균이 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깁니다. 오른손 쪽으로. 평균이 제일 작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꼬리가 깁니다. 현재 우리가 확인해 본 건데 평균이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겠네요. 47번입니다. 서울 지역 300개 고등학교에서 각각 100명씩을 추출하여 평균 키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의 중앙값, 평균, 최빈값에 대한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A는 중앙값, B는 평균, C는 최빈값. 서울 지역 300개 고등학교에서 각각 100명씩 추출한다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최중평을 비교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47번에 있는 거잖아요.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전제로 문제가 만들어졌겠죠? 300개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교당 100명씩을 뽑아요. 그러면 전체 300 곱하기 100명의 자료가 있는 거죠. 많죠.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좌우 대칭형이 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해설을 보니까 서울 지역 300개 고등학교에서 100명씩 추출한 자료는 그 개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측정된 자료는 중, 평, 최 모두 같은 좌우 대칭형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A, B, C 모두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지금 조건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용해서 좌우 대칭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선택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9번으로 갈게요. 49번 자료들의 분포 형태와 대표값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에서는 중앙값이 평균보다 크다. 최중평만 알면 되는 거 아닐까요? 즉 최, 중, 평 가장 높고 꼬리 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에서는 중앙값이 평균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꼬리가 크려면 최, 중, 평 순서 또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중앙값은 분포와 무관하게 최빈값보다 작다? 그럴 순 없지. 4번 비대칭도의 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비대칭도가 강하다라는 거는 꼬리 쪽이 길다는 거고 극단적인 값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꼬리가 길면 이런 값들이 극단적인 값이니까 극단적인 이상값 때문에 평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해설 읽어볼게요. 1번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뜨린 분포, 왼쪽으로 치우친 모양의 분포는 최중평에서 평균이 더 커야 되고요. 중앙값은 평균보다 작겠죠. 2번 왼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면 최중평에서 평균이 제일 작아야 됩니다. 3번 분포에 따라 중앙값은 최빈값보다 작을 수도 클 수도 있는 거죠. 한 가지라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중평을 비교할 때 비대칭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피어슨의 비대칭도였다. 그리고 이들의 공식이 있다. 평균에서 중앙값을 뺄 것이냐, 평균에서 최빈값을 뺄 것이냐인데 그림을 다시 한번 한쪽으로만 그리면 최, 중, 평 1대 2, 1대 3 기억나실까요? 즉 평균을 중앙값과 최빈값으로 비교를 하면 중앙값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3배 정도 최빈값하고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시계 보니 모두 3이 있어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평균이에요. 평균에서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3번밖에 없죠. 따라서 답은 3번. 그리고 MO는 최빈값이래요. 멀죠? 그 다음에 ME는 중앙값이래요. 좀 가깝죠? 가까운 값의 3배가 먼 값의 차와 비슷하다. 원래 피어슨의 비대칭도는 S로 나누어 주어서 답이 정해집니다. S는 표준 편차. S를 양쪽에서 제거했다, 약분했다고 생각하면 분자의 값들의 관계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51번입니다. 표본으로 추출된 6명의 학생들이 지원했던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수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한번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아도 괜찮을까요?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을 때 3이 2명, 6이 1명, 4가 1명, 7이 1명, 10이 1명. 최빈값이 3이 제일 많죠? 그리고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 그 평균은 5임을 알 수가 있어요. 10이라는 값, 극단적인 값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나 보입니다. 이때 비대칭 계수에 근거한 자료 분포의 설명은 피어슨의 비대칭 계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S분의 X바에서 최빈값을 빼느냐, S분의 X바에서 중앙값을 빼서 3배를 하느냐, 두 가지의 근거에서 한번 풀이를 봅시다. 비대칭계수의 값이 0에 근사하여 좌우 대칭형 분포를 나타낸다. 꼬리가 오른쪽으로 기니까 그건 불가능한 설명이에요. 비대칭계수의 값이 양의 값을 나타내요. 왼쪽으로 꼬리를 늘어뜨린 양의 값이면 평균의 값이 다른 값보다 크다라는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려야 되겠죠? 틀렸다. 3번 비대칭도의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며 이건 의미의 값을 나타내지 않죠? 당연히 4번이 맞을 것 같고요. 비대칭 계수의 값이 양의 값을 나타내어 오른쪽으로 꼬리를 늘어뜨린 비대칭 분포를 나타낸다. 피어슨의 비대칭 계수를 모르더라도 결국은 최중평의 입장에서 그림을 살짝 예측해 놓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데만 해도 답은 4번 하나밖에 없는데요. 해석에서 피어슨의 비대칭 관계식 다시 한번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라는 말 안에 평균이 가장 크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52번입니다. 다음 중 첨도가 가장 큰 분포는 1번 표준 정규 분포, 3번 정규 분포, 4번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항상 외도는 0이고 첨도는 3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정규분포든 0과 3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은 2번밖에 없는데 첨도라는 거는 뾰족하다라는 해석도 되지만 꼬리가 두껍니라는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꼬리의 두께를 비교해 보면 T분포가 항상 정규분포보다 두껍습니다. 해설입니다. 첨도는 분포가 얼마나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가 또는 중심에 얼마나 뾰족한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꼬리 쪽이 얼마나 두꺼운가 그래서 이상값 멀리 떨어져 있는 값들이 좀 많은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 해석을 모르더라도 정규분포의 첨도는 무조건 3이다. 따라서 정규분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T분포는 정규분포보다 중심이 살짝 뾰족하면서 꼬리는 두꺼워요. 그래서 3보다 크다. 그리고 자유도 뽑는 표본의 개수가 점점 많아져서 30개를 넘어 계속 많아지면 정규분포에 근사하고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첨도도 3으로 가까워진다. 만약에 이 보기 중에서요. 3번에 평균이 0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유도가 29인 T분포 이게 하나가 더 있다고 칩시다. 2번은 자유도가 1인 T분포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첨도가 가장 큰 분포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3번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유는 자유도가 29인 T분포는 거의 정규분포랑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규분포만큼의
첨도나 외도를 갖고 있을 거를 예측하시고 보기가 달라져도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53번입니다. 자료를 직접 주고 이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계량, 맞았니, 틀렸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량이 뭐예요? 통계량은요,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죠. 그리고 표본에 대한 정보로 X바, S제곱, 지금과 같이 표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값들을 통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2, 2, 2, 3, 4, 5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이 뭐야? 틀린 건 뭐야? 이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에 딱 보이는 건 최빈값 2가 많아 보이죠? 그래서 최빈값이 2이다. 맞는 거고요. 중앙값은 50% 위치니까 앞에서 3개, 뒤에서 3개, 중앙에 있는 2와 3의 평균을 계산하면 2.5다. 맞네요. 평균은 3이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2 더하기 2 더하기 2,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6으로 나눴더니 3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맞으니 4번은 틀렸겠구나. 외도가 0보다 작으려면 평균이 작은 값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외도가 0보다 작은데 2, 3, 4, 5 중에 2가 3개, 3이 1개, 4가 1개, 5가 1개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죠? 그리고 최빈값이 2인데 평균이 3이면 평균이 더 크죠? 따라서 외도는 양수가 될 것이다. 4번이 틀립니다. 지금같이 자료를 직접 주고 계산을 한 값이 맞니? 라는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부터 확인해봐라 그랬습니다. 최빈값, 중앙값, 그리고 나서 평균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어려운 건 나중에 심플한 것부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빈값이 2고 중앙값이 2.5고 평균이 3이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기니까 외도 또한 0보다 크겠죠? 54번입니다. 다음은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에서 어느 특정한 날 하루 동안 신청받은 애프터 건수입니다. 9번, 10번, 4번, 16번, 6번, 13번, 12번. 지금 평균, 중앙값, 범위, 외도, 편차들의 총합을 물어봤을 때 확인이 되는 건 편차들의 총합은 항상 0이죠. 평균과 중앙값이 10이냐, 범위가 12이냐 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값들을 나열을 해야 됩니다. 가장 작은 값 4부터 16. 그러면 범위는 가장 작은 4에서 가장 큰 16의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 12 맞습니다. 중앙값 계산해 볼게요. 앞에서 하나, 둘, 셋, 위에서 하나, 둘, 셋, 10. 이제 평균만 계산하면 되겠죠? 모든 값을 다 더해서 7로 나누니까 10. 그러면 평균과 중앙값은 10으로 동일하다. 됐습니다. 이제 외도는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자료를 수직선 위에다가 올려놓았는데 평균이 10이라고 그랬죠? 중앙값도 10이고 그리고 나면은 그들의 퍼짐률을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범위가 이쪽도 6이고 이쪽도 6이고 그 다음에 2개, 3개, 6개, 1개, 4개, 6개. 외도가 0이려면 좌우 대칭형이어야 되죠. 그런데 현재 1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들의 차이가 보이는 거 느껴지세요? 아주 동일한 좌우 대칭형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로 외도가 0이다라고 말하는 건 벗어난 답이 아닐까. 저는 54번을 풀면서 1, 2, 4번은 맞으니까 3번이 틀렸어 이렇게도 해석했지만 좌우 대칭형의 모습 안에서 벗어났으면 0이 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해설에 적어놨습니다. 해설 한번 볼게요. 평균은 10이고 또 중앙값도 10이고 최대값 최소값의 차인 범위는 12 맞았고 편차들은 항상 0이고 외도가 0이라면 좌우 대칭형이 분포이다. 평균과 중앙값이 10으로 동일해서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1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가 하고 각각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러면 외도가 0이라고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1, 2, 4번이 워낙 맞으니까 3번은 당연히 아니겠지 하고 표시를 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죠. 이로써 챕터 1 기출 및 예상 문제 완성하였습니다. 복습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에 질문 남겨주세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